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AWS 컨테이너 모범 사례에 대해 말씀드릴 솔루션즈 아키텍트 김지민입니다. AWS 웰 아키텍티드 원칙에 따라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하는 방법을 알아볼 것입니다. 오늘 세션은 주로 도커와 ECS를 중심으로 예시를 보여드리지만 대부분 쿠버네티스나 아마존 EKS에서도 공통적으로 권고드릴 만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WS의 웰 아키텍티드 원칙은 저희가 2015년에 만들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잘 설계된 워크로드란 이 5가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건 어느 워크로드에나 해당되는 원칙이고 여러분들도 이미 중요성을 인지하고 계실 것들입니다. 첫째로 운영 우수성입니다. 시스템에 대해 가시성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프로세스와 절차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보안 관점에서는 여러분들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혹시나 사고가 나더라도 그 위험도를 최대한 완화할 수 있는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암호화나 로깅 같은 것들이 해당되겠죠. 셋째로 안정성, 원하는 수준의 가용성을 유지하기 위해 분산 설계를 한다거나 장애 시에도 회복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설계해야 한다는 내용이고요. 성능 효율성 원칙은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워크로드에 적합한 리소스 타입과 사이즈를 선택해야 한다. 성능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용 최적화는 말 그대로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원칙들은 여러분들이 추구하시는 목표와도 동일할 거예요. 오늘은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자주 질문 주시고 놓치고 계신 모범 사례들을 몇 가지 꼽아 공유해 드리려 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의 가장 기초가 되는 컨테이너 이미지와 관련된 모범 사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컨테이너 이미지를 빌드하는 과정을 보면 우리는 도커 파일이라는 일종의 명세서를 코드 형태로 작성합니다. 예시를 보면 from을 통해 우분투 18.04라는 이미지를 기반으로 우리 개발자 PC의 앱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을 카피로 복사해서 런으로 빌드하고 cmd로 명령어를 실행하는 이런 내용들을 담아 원하는 컨테이너 이미지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첫 번째 모범 사례는 신뢰할 수 있는 이미지 저장소를 이용하시라는 것입니다. 악의적인 사용자가 코드나 바이너리를 삽입해서 여러분들의 애플리케이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공급망 공격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알려져 있고 믿을 수 있는 이미지 공급자를 통해서 이미지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미지 빌드에 필요하지 않은 파일은 배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빌드 컨텍스트와 이미지 크기를 줄이면 이미지를 빌드하는 시간, 그리고 이미지를 가져오고 푸시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전반적인 배포 프로세스가 빨라집니다. 또 컨테이너 런타임 크기를 최적화해서 불필요한 리소스 소모를 줄일 수도 있고요. 멀티스테이지 도커 빌드를 사용하면 애플리케이션 실행에 불필요한 패키지도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실행 파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고 컴파일러가 필요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컨테이너에서는 최종 실행 파일만 있으면 되고 고 컴파일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멀티스테이지 빌드를 통해 앞 단계에서 컴파일이 완료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그 실행 파일만 남길 수 있고 이미지를 가져오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만든 이미지는 공격 표면이 훨씬 작기 때문에 보안 측면의 이점도 있습니다. 도커 이미지는 각각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고 각 레이어는 이전 레이어를 참조해서 생성됩니다. 도커 런 명령어를 실행하면 맨 위 레이어에 쓰기 가능한 컨테이너 레이어가 추가되면서 해당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컨테이너를 실행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 컨테이너가 공통된 설정을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다면 템플릿처럼 쓸 수 있도록 공통된 필요한 설정이나 패키지들을 담아서 만든 베이스 이미지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베이스 이미지를 기반으로 앱 서버를 실행하고 공통 설정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새 버전의 베이스 이미지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거버넌스를 유지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외에도 컨테이너 실행과 관련해서는 도커에서 가이드하는 도커 파일 모범 사례를 참고해 보시는 것도 현실 세계에 적용해 볼 만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한편 이렇게 만든 컨테이너 이미지를 이미지 저장소에 저장하시게 될 텐데요. AWS는 아마존 ECR이라고 하는 완전 관리형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를 제공하고 이를 기준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하지만 이 모범 사례들은 여전히 다른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도 참고하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아마존 ECR은 퍼블릭 레퍼지토리도 지원하지만 기본적으로 프라이빗 레퍼지토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퍼블릭으로 공개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프라이빗으로 구성해서 내부 사용자만 접근하실 수 있도록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 컨테이너 이미지도 여러분들의 중요한 자산이죠. 데이터 보호 관점에서 암호화와 액세스 제어를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ECR에 저장되는 컨테이너 이미지는 자동으로 암호화돼서 안전하게 저장되고 KMS를 이용한 암호화도 지원하므로 고객 고유의 키를 이용한 암호화도 지원합니다. 한편 ECR은 IAM과 연동해서 컨테이너 이미지로의 접근을 간편하게 제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개발자에겐 개발 레포지토리에만 읽기와 쓰기 권한을 주고 운영 레포지토리에는 권한을 제한하는 등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만 권한을 부여하는 최소 권한 원칙에 따라 설계하셔야 합니다. 도커 파일을 빌드할 때 태그 네이밍에 대한 일반적인 모범 사례는 레이티스트 태그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지 버전 태그를 명시하지 않으면 레이티스트를 기본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레이티스트 이미지 자체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보다는 변경 불가능한 태그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빌드 아이디나 git 해시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한편 버전을 변기해서 네이밍하는 것도 버전의 의미를 파악하면서 유니크한 태그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프랙티스입니다. 어느 쪽이든 태그 명령 규칙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태깅을 하고 동시에 불변 태그 기능을 활성화해서 태그를 덮어 씌우지 못하게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실제로 의도했던 것과 다른 버전의 이미지가 배포되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이미지 태그는 이미지의 라이프 사이클 정책을 관리하는 데에도 유용합니다. 라이프 사이클 정책에 따라 지정한 기간이 지나면 불필요한 이미지를 자동으로 삭제하실 수가 있는데 태그에 따라 만료 기간을 다르게 지정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서 불필요한 이미지를 최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또 아마존 ECR은 컨테이너 이미지에 대해 이미지의 보안 취약점이 없는지 스캐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기본 스캐닝은 무료로 제공되며 ECR에 이미지가 푸시되는 시점에 OS에 대한 CVE 취약점 검사를 진행합니다. 한편 신규 기능으로 AWS 인스펙터를 이용한 강화된 스캐닝 기능은 OS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밍 언어 패키지에 대한 취약점도 함께 스캐닝할 수 있고 푸시 시점에만 스캐닝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스캐닝도 가능합니다. 만약 스캐닝 기능을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으시다면 무료로 제공되는 기본 스캐닝부터라도 컨테이너 이미지의 보안을 위해 꼭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을 빠르게 배포하고 개발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CI/CD 파이프라인을 고려하실 것입니다. 이는 운영 우수성 원칙 중에 반복되는 작업을 자동화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휴먼 에러를 예방해야 한다는 내용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배포 과정을 소스, 빌드, 테스트, 프로덕션 4단계로 얘기하죠. 앞에 2단계를 자동화하는 것을 CI, 즉 지속적 통합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의 주된 목적은 변경분 취합을 자동화해서 빠르게 빌드하는 것일 겁니다. 만약 변경된 코드가 빌드에 실패한다면 빠른 피드백을 개발자에게 주어서 워크플로우를 개선하실 수 있습니다. CI 다음으로 CD, 즉 지속적 전달 또는 지속적 배포를 의미합니다. 이 둘은 엄밀히 말하면 다르지만 파이프라인에서 안정적으로 테스트하고 운영 환경에 성공적으로 배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은 공통적입니다. 저는 CI/CD 파이프라인으로 예시로 AWS 코드 파이프라인을 비롯한 AWS 서비스들을 가져왔습니다. 물론 AWS 코드 시리즈들은 GitHub이나 빅버킷, 젠킨스 등 서드파티 도구들과도 통합이 잘 되어 있으므로 익숙하신 도구들과 함께 쓰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코드 파이프라인은 소프트웨어 릴리즈 단계를 시각화해주고 자동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대부분의 고객분들께 부담 없이 시작해보시라고 안내해드릴 수 있는 이유가 모든 고객에게 매월 하나씩은 무료로 파이프라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프리티어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코드 빌드는 장점이 빌드 서버를 관리할 필요 없이 빌드에 필요한 컴퓨팅 용량만큼 컨테이너를 띄워서 빌드를 수행하고 빌드 잡이 끝나면 내려갑니다. 사용한 컴퓨팅 리소스만큼만 분당 지불하시기 때문에 비용도 효율적인 데다 확장성이나 고가용성을 AWS가 관리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코드빌드는 빌드 출력으로 도커 이미지를 생산할 수 있고 이 이미지를 ECR과 도커허브 등 컨테이너 이미지 저장소에 푸시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ECR의 스캐닝 기능이 활성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애플리케이션 배포 과정에서 취약점 검사 단계를 파이프라인 안에 녹여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배포 타겟으로 AWS 파게이트 기반으로 컨테이너를 실행하는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파게이트는 EC2 인스턴스를 관리할 필요 없이 ECS의 태스크나 EKS의 파드를 용량에 맞추어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관리형 컴퓨팅 서비스입니다. EC2를 관리할 필요가 없고 어떤 타입의 EC2를 써야 할지 고민하실 필요 없이 필요한 용량을 할당받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관리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 보안 관점에서도 파게이트는 특권 모드가 가능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파드 간 커널, CPU, 메모리,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등의 자원을 공유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어 안전합니다. 저는 GPU를 쓰셔야 한다거나 OS 커널 설정이 반드시 필요하신 게 아니라면 파게이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배포하는 방식에 있어 만약 CD가 익숙하지 않다면 롤링 업데이트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CS와 EKS 모두에 적용되는 안내고 조금 익숙해지시면 이후에 블루그린 배포나 카나리 배포 등의 배포 전략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CS는 자체적으로 롤링 배포 방식을 지원하고 만약 블루그린 배포나 카나리 등을 사용하시려면 AWS 코드 디플로이와 함께 쓰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보안 원칙을 적용해 보기 위해서 ECS 기반의 3티어 샘플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샘플을 보면 ALB를 통해서 외부로부터 접근을 하게 되고 ECS에서 웹앱을 구동하고 있고요. DB는 오로라 MySQL을 쓰고 있습니다. S3는 이미지나 로그 저장 등 다양하게 사용하고 계실 거고요. 먼저 보안 위협을 줄이는 가장 첫 단계는 외부로 노출된 표면적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EC2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마찬가지죠. ALB가 퍼블릭 서버넷에 있고 외부 인터넷으로부터 80443 요청을 받도록 설계한다면 ECS 클러스터를 퍼블릭으로 노출시킬 필요가 없겠죠. ALB도 꼭 필요한 HTTP, HTTPS 포트만 열고 ECS, 오로라에도 각각 보안 그룹을 설정해서 ECS는 사용하는 포트만 열고 또 오로라도 마찬가지로 ECS에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안 그룹을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CS는 서비스 레벨에서, EKS는 파드 레벨에서 보안 그룹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익숙한 방식으로 보안 그룹을 활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외부로 노출된 불필요한 표면적을 줄이고 꼭 필요한 통신만 허용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통신을 제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IAM 역할로 권한을 관리하고 접근을 제어하는 방법입니다. 가끔 애플리케이션에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IAM 유저의 액세스 키와 시크릿 키를 코드에 심어서 쓰는 경우를 보는데요. 그렇게 하시는 것은 대표적인 보안 안티 패턴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의 크리덴셜 정보가 누출될 위험이 있고 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IAM 유저 대신 IAM 역할로 EC2나 람다, ECS 등 AWS 리소스들의 권한을 제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IAM 역할은 API 호출이 있을 때마다 단기 크리덴셜을 받아와 인증을 처리하고 IAM 역할이 가진 정책에 따라서 해당 요청이 허용될지 거부될지를 결정합니다. 일례로 여기 나온 IAM 역할은 S3에 읽고 쓰고 리스트하는 등 모든 작업을 허용하는 풀 액세스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ECS 태스크들은 EC2 노드가 가지고 있는 IAM 역할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ECS는 개별 태스크 레벨에서도 IAM 역할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건 EKS 경우도 서비스 어카운트 기준으로 IAM 역할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마찬가지인데요. 노드의 IAM 역할을 공통으로 쓰는 게 아니라 태스크나 파드 레벨에서 필요에 따라 세세하게 권한 컨트롤을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 파드에게는 S3로 풀 액세스가 필요할 수 있지만 어떤 파드는 그렇지 않다면 해당 권한이 포함되지 않은 다른 IAM 역할을 쓰시면 되겠죠. IAM은 AWS 컨테이너 서비스에서 AWS 리소스에 대한 접근 제어를 간편하게 해주는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최소 권한의 원칙을 구현하는 면에서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크릿 관리인데요. ECS 서비스가 DB로 접근할 때 사용하는 DB 패스워드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외부에 노출시키면 안 되는 기밀 정보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걸 안전하게 사용하고 교체하는 것은 안전한 애플리케이션 운영에서 중요한 키 중 하나죠. 그런데 간혹 ECS 태스크 정의에 이렇게 플레인 텍스트로 DB 유저와 패스워드를 환경 변수로 전달하시는 경우를 보는데요. 이 역시 안티 패턴입니다. 태스크 정의 템플릿은 암호화되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describe 태스크 같은 API로 수행했을 때 DB 패스워드가 의도치 않게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또 노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DB 패스워드를 정기적으로 변경하실 때 그때마다 이 값들을 환경 변수에서 수정하고 다시 배포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죠. 자칫 잘못하면 패스워드 오류로 인해서 서비스 가용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모범 사례로 AWS 시크릿 매니저 같은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크릿 매니저는 용도 자체가 DB 접속 정보를 포함해서 온프렘이나 타사 자격증명을 저장하는 데에도 활용하실 수 있는 관리형 키밸류 스토어입니다. 저장되는 정보들은 AS256 암호화로 안전하게 저장되고 IAM을 이용해 이 시크릿을 누가 어떤 요청을 할 수 있는지 제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RDS나 도큐멘트 DB, 레드시프트 등 AWS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들은 DB 크리덴셜을 자동으로 로테이션하는 기능까지도 제공합니다. 시크릿 매니저를 이용한 태스크 데피니션을 보면 시크릿의 DB 유저와 패스워드를 시크릿 매니저의 MyDB 시크릿을 이용해 API 호출 방식으로 민감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받아올 수 있도록 합니다. 비슷한 기능을 하는 또 다른 서비스가 시스템 매니저, 줄여서 SSM으로 표기했는데요. 시스템 매니저의 파라미터 스토어도 유사한 기능을 합니다. 간혹 시크릿 매니저와의 차이점을 문의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소개해드리자면 파라미터 스토어는 이름처럼 시크릿 매니저보다는 조금 더 범용적입니다. 특정 스트링을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AMI ID나 라이센스 등을 받아오거나 환경 변수를 저장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크릿 매니저와 달리 DB 패스워드를 동적으로 로테이션하는 기능은 없기 때문에 자격증명과 같은 데이터는 파라미터 스토어보다는 시크릿 매니저를 쓰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어서 모니터링과 로깅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이 주제는 웰 아키텍티드의 모든 원칙들과도 연관이 있는 중요한 토픽 중 하나입니다. 보안 관점에서는 추적 목적으로 환경에 대한 작업이나 변경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감사할 필요가 있고, 성능 측면에서도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병목이 어딘지, 원인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비용 최적화 면에서도 리소스가 필요 이상으로 할당돼서 우리가 비용을 초과 지출하고 있는 건 아닌지 등을 판단하는 데에도 중요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모니터링은 간과되기 쉬운 것 같습니다. CPU, 메모리 등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어느 시간대에 사용량이 얼마까지 스파이크를 치는지 등에 대해서도 생각보다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로그는 아예 수집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만 수집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 파악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의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 각도로는 매트릭, 로그, 트레이스 세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특히 기본이 되는 것은 매트릭과 로그인데, 먼저 매트릭은 특정 기간 동안 일정한 시간 간격에 따라 측정된 데이터입니다. CPU, 메모리, 네트워크 트래픽 양 등 숫자로 표현되고 트렌드를 파악하기에 유용합니다. 한편 로그는 특정 시점에 발생한 개별 이벤트에 대한 변경 불가능한 타임스탬프 기록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의 오류를 조사하거나 전반적인 분석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트레이싱은 하나의 트랜잭션이 통과하는 엔드-투-엔드 경로와 요청 구조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특히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유용합니다. 각 모니터링을 위한 AWS 도구와 함께 어떻게 사용하시면 좋을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컨테이너 매트릭을 볼 수 있는 모니터링 도구는 다양합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서도 클라우드와치 컨테이너 인사이트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컨테이너 환경의 모니터링을 위한 관리형 대시보드로 컨테이너 인사이트는 컨테이너 레벨의 매트릭과 로그를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컨테이너 레벨의 모니터링이라는 말씀은 간혹 모니터링을 EC2 노드 레벨의 CPU와 메모리 정도만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ECS로 치면 태스크, 서비스, 클러스터 레벨의 모니터링도 필요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컨테이너 인사이트에서 ECS 태스크 레벨의 모니터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컨테이너 데모라는 하나의 태스크 안에는
클라우드 CMD와 함께 ECS 워크샵 크리스탈과 프론트엔드라는 3개의 컨테이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하나의 태스크 안에 속한 각각 컨테이너에 대해서도 보고 싶을 겁니다. 예를 들어 성능 저하가 발생할 때 도대체 어느 컨테이너의 사용량이 부족한지, 또 비용 최적화 측면에서도 궁금하실 거고요. CPU를 보면 현재 프론트엔드는 CPU가 피크 시점에 54%까지도 치는 반면에 나머지 두 컨테이너는 지속적으로 낮은 사용량을 보이고 있다면 프론트엔드의 컨테이너 성능에 영향은 없을까? 비용 면에서 나머지 클라우드 CMD 컨테이너와 크리스탈 컨테이너의 사이즈는 줄일까?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줍니다. 태스크뿐만 아니라 서비스 레벨에서도 모니터링을 하셔야 특정 서비스 안에 태스크가 몇 개가 정상적으로 구동 중인지, 우리가 설정한 서비스 오토스케일링 정책이 유효한지를 검증해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클러스터 레벨에서도 클러스터 사이즈에 비해 너무 유휴 리소스가 많다면 더 적은 노드 개수나 사이즈가 작은 인스턴스 타입으로 노드를 교체함으로써 비용을 최적화하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워크로드를 보다 잘 설계하실 수 있게 됩니다.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 로그 수집과 관련해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AWS 파이어렌즈인데요. 그림을 보시면 하나의 태스크 안에 서비스 컨테이너와 파이어렌즈 컨테이너가 사이드카 형태로 함께 배포되어 있습니다. 파이어렌즈 컨테이너는 서비스 컨테이너의 로그를 수집해서 타겟으로 송출해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여러분들 오픈소스 로그 수집기인 플루언트빗, 플루언트D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거에 ELK 스택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죠. 엘라스틱서치, 로그스탯이, 키바나를 가리키는 말인데 최근에는 EFK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특히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플루언트빗과 플루언트D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파이어렌즈는 이 플루언트빗, 플루언트D를 AWS 컨테이너에 최적화해서 저희가 ECR을 통해 관리형으로 제공해드리는 이미지이고 무료로 제공됩니다. 파이어렌즈는 ECS나 EKS 모두에서 사용 가능하고 태스크 레벨에서 로그를 수집할 타겟을 클라우드워치를 포함해서 다른 저장소로도 지정할 수 있는데요. 클라우드워치는 통합 모니터링 관점에서 로그를 중앙에서 한 번에 볼 수 있고 로그 인사이트를 이용해서 간단한 쿼리 기능을 콘솔에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유념하실 점은 클라우드워치 로그스는 로그를 장기간 보관하는 용도의 서비스는 아닙니다. 클라우드워치 로그스에서 만료 기간을 지정하실 수 있으니 불필요한 로그는 자동 삭제되도록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로그 유형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30-40일 정도라면 충분할 겁니다. 만약 그 이상의 로그가 필요하다면 장기간 저비용으로 보관할 수 있는 S3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S3에 로그를 저장하는 것은 또 다른 장점이 있는데요. 저장 비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모인 데이터를 일별, 주별 이런 식으로 배치성으로 아테나를 이용해 분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테나는 서버리스 쿼리 엔진으로 분석 플랫폼을 관리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하신 만큼만 과금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 효율적입니다. 더 나아가 로그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시다면 아마존 오픈서치 서비스와 키바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로그 송출 타겟을 오픈서치로 지정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각종 매트릭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 로우 데이터에 해당하는 로그를 직접 확인해야 하거나 로그를 쌓아서 그 기반으로 인사이트를 얻기 위한 분석이 필요하기도 하실 겁니다. 처음에는 트러블 슈팅 용도로 또는 컴플라이언스 요건 때문에 로그를 보관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더라도 향후 어떻게 활용하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지도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애플리케이션 관점에서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인 엑스레이에 대해서는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수십 개 이상의 마이크로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고 ECS뿐만 아니라 EKS나 람다, EC2 기반의 서비스도 가지고 계시고 이들이 서로 호출하는 방식으로 연계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간혹 애플리케이션 응답 속도가 느리거나 오류가 났을 때 병목 지점과 에러 지점을 찾기가 어렵다고 느끼신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AWS 엑스레이는 트레이싱을 통해서 각 트랜잭션의 엔드-투-엔드 과정을 시각화하여 보여주면서 HTTP 응답 코드가 200이 아니라 300이나 400 에러 코드가 났다면 그 비중은 얼마인지,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호출하기까지 응답 시간은 얼마가 소요됐는지, 시간대별로 패턴은 어땠는지 등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 관점에서의 모니터링이 필요하시다면 엑스레이를 활용해서 성능과 안정성을 챙기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번에는 오토스케일링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큰 장점 중 하나이자 성능, 안정성, 그리고 비용 최적화 면에서 이미 익숙한 기능이실 겁니다. CPU 등 클라우드 와치의 매트릭을 기준으로 필요한 컴퓨팅 용량을 조정하는 기능이죠. 컨테이너에서는 EC2 오토스케일링과는 달리 노드 스케일링과 태스크 스케일링을 모두 고려하셔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ECS 클러스터 안에 2개의 EC2 노드가 있고 그 안에 태스크가 수행되고 있다고 해봅시다. ECS 서비스는 태스크의 수를 조정하고 페일난 태스크를 교체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 늘어나는 트래픽에 맞춰서 서비스 내에 태스크 수를 조정하는 것을 서비스 오토스케일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EC2는 리소스에 리밋이 있게 마련이고 그의 임계치를 넘어설 때에는 클러스터 수준에서 EC2 노드의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확장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클러스터 레벨의 용량을 조정하는 것을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링이라고 합니다. 만약 클러스터 용량까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싶지 않고 심플하게 구성하고 싶다면 파게이트 기반으로 구성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토스케일링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매트릭을 사용할 것인지부터 잘 선정하셔야 하는데 결론은 정직하게도 실제 수요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하 테스트를 통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의 애플리케이션이 CPU나 ALB 요청수, 네트워크 I/O 등 어떤 매트릭이 가장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임계치는 몇으로 설정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 패턴을 관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테스트를 통해서 적정한 헬스 체크 주기를 조정하고 콜드 스타트를 고려해서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서비스에서는 간헐적으로 스파이크가 튈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컴퓨팅을 늘리는 것은 생각보다 비용 효율적이지도 효과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오토스케일링은 일정한 기간 동안 높은 사용량을 지속적으로 보여야 발동됩니다. 만약 원하는 수준보다 너무 반응이 느리다면 클라우드 와치의 모니터링 주기를 짧게 조정하거나 임계치를 낮게 설정하는 식으로 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토스케일링은 실제 수요에 따라 컴퓨팅을 공급해서 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이고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지만 평소에 짧은 피크들이 너무 자주 치고 서비스에 영향도 미치는 수준이라면 오토스케일링보다는 애초에 더 큰 사이즈의 EC2와 더 빠른 성능을 가진 EBS 볼륨을 쓰는 것이 더 적절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인프라의 매트릭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오토스케일링이 여러분들의 애플리케이션의 응답 시간을 줄여주는지 애플리케이션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합니다. 만약 CPU와 메모리가 충분한데도 응답 속도는 느리다면 코드단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DB 부하가 높아서일 수도 있으니 시야를 넓혀서 원인을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컨테이너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더 살펴보면 컴퓨팅의 타입과 사이즈를 최적화하고 요금제를 적절히 사용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패밀리의 어떤 사이즈 인스턴스를 노드로 사용하느냐는 비용 외에 성능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가장 먼저 시작하실 수 있는 것은 최신 세대의 인스턴스로 마이그레이션해서 가격 대비 더 높은 성능을 제공받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EC2에서 최신 세대의 인스턴스를 사용하라고 가이드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ECS와 EKS의 호스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AWS가 제공해드리는 코스트 익스플로러나 트러스트 어드바이저, 컴퓨트 옵티마이저와 같은 도구들을 이용해서 어느 타입의 인스턴스를 어떤 요금제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 추천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인스턴스는 너무 사이즈가 크고 리소스 활용이 떨어지니 작은 타입으로 바꾸라거나 CPU 사용량이 특히 많다면 CPU에 특화된 C타입 인스턴스를 추천하는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 ECS 태스크와 EC2 리소스에 태그를 할당하셔서 컨테이너별로 정확히 그룹화해서 분석하기 위해서는 ECS 태스크에 태그를 할당하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ECS와 EKS 모두 EC2와 파게이트의 두 가지 시장 유형을 제공하는데요. 둘 다 온디맨드, 세이빙스 플랜, 스팟 요금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게이트는 컨테이너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리소스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한다는 이점과 함께 세이빙스 플랜을 구독하시면 약정에 따라 할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예상되는 사용량은 세이빙스 플랜으로 약정 할인을 받으시는 것이 비용을 크게 절감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스팟 인스턴스는 유휴 자원을 최대 9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단 가능성이 있지만 비용이 아주 저렴해야지만 유의미한 워크로드라면 이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미지를 빌드하는 과정과 저장소에서 고려해야 할 모범 사례부터 ECS나 EKS 기반의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할 때 운영 우수성, 보안, 안정성, 성능,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고려하셔야 할 모범 사례들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의 모범 사례로는 운영 우수성 관점에서 수작업을 자동화하고 빠른 피드백을 받기 위한 CI/CD 파이프라인 구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또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의 보안을 위해서 보안 그룹으로 네트워크 통신 제어하기, IAM 역할로 최소 권한의 원칙에 따라 접근 제어를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시크릿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렸습니다. 성능, 안정성, 비용 측면에서 애플리케이션 가시성 확보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면서 컨테이너 인사이트, 파이어렌즈, 엑스레이 등의 모니터링 도구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토스케일링과 함께 비용 최적화에 고려해 보실 수 있는 컴퓨팅 최적화 요금제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렸는데요. 처음부터 이걸 모두 다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오늘 세션이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워크로드를 더 잘 설계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약 ECS나 컨테이너에 아직 익숙하지 않거나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들을 실습으로 해보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이 ECS 캐치앤도그 워크샵을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실습에서는 ECS 기반으로 마이크로 서비스를 배포하고 컨테이너 인사이트와 파이어렌즈를 이용해 모니터링을 하며 AWS 코드 시리즈를 이용해 CI/CD 파이프라인을 구축합니다. 또 서비스와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링을 실습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혹시 오늘 세션이나 실습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